북에서 온 편지 긴급 뉴스 특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2인자 리설주가 숙청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도 아내만큼은 지켜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내도 정치입니다.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지웁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김정은 옆에 늘 서 있던 여자. 리설주가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행사장에서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공기입니다. 소문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국 담배를 피웠대. 외국 물건에 물들었대. 원수님 앞에서 말대꾸를 했대. 처음엔 다들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여러분도 아시죠?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네 글자 공개 처형 그날. 남편이 아내를 지워도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에서 사람이 어떻게 소문으로 죽고 침묵 속에서 지워지는지 제가 직접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온 편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냥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KBS 아나운서쯤 되는 거죠. 북한에서 방송 아나운서라는 건 그냥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당에서 정해준 복장 규정에 맞춰 옷을 입고 방송국으로 출근하던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죠. 우리 딸이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면서요. 그 시절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거룩한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방송국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특히 국가 행사가 있는 날이면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급은 일반 주민들보다 나았고 무엇보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 평양 중심부에서 산다는 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당 간부였으니까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설주 동무를.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리설주를 처음 본 건 2012년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개석상에 부인을 처음 데리고 나오신 그날이었죠. 저는 그날 류경정 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공연 중계를 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았고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원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옆에 여자분이 같이 계신 겁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고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공개석상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도 잘 안 보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자들은 더더욱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원수님은 달랐습니다. 자기 부인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저는 그날 방송 멘트를 하면서도 자꾸 시선이 리설주한테 갔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더군요. 당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었으니까요. 최고 존엄의 부인을 어디까지 화면에 담아야 하는가. 같은 건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리설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름다웠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대부분 영양 부족으로 얼굴이 거칠고 손이 투박한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윤기가 났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구나 하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설주는 자주 보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공장을 시찰하시거나 군부대를 방문하시거나 외국 손님을 만나실 때도 종종 동행했습니다. 저는 방송 아나운서로서 그런 장면들을 자주 중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 동무와 함께 이런 멘트를 수도 없이 읽었죠.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우리 원수님도 사랑하는 부인이 있구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선전했으니까요. 인민의 어버이신 원수님께서는 가정도 화목하시다는 식으로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리설주 옷차림 봤어? 참 예쁘게 입더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가 너무 자주 보이는 겁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그것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그렇게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날 방송국 선배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그 선배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김정일 동무 시절엔 고영이도 김옥도 얼굴 본 사람이 몇이나 됐겠나?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젊으시니까 예전 방식과는 다르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리설주가 임신한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저는 그날 뉴스 멘트를 읽으면서도 당황했습니다. 이걸 방송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었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중계했습니다. 그 뒤로도 리설주는 계속 보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김정은 원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 원고를 쓰면서 리설주 동무라는 이름을 수백 번도 더 타이핑했을 겁니다. 평양 시내를 걷다 보면 선전 포스터에도 리설주가 등장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강성국가의 기초 같은 문구와 함께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처음 그 포스터를 봤을 때 저는 우리도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리설주 동무 정말 자주 보이지 않아? 남편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좀 이상하긴 하지. 남편도 당 간부였으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2019년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리설주가 조금씩 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육아도 하셔야 하고 건강도 챙기셔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리설주 관련 멘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 동무와 함께라는 문장이 매일같이 원고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만 남더군요. 카메라 감독들도 이제 리설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안 잡히니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부인을 너무 공개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정도로 여겼죠.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사생활을 함부로 추측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어도 리설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개석상에 나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당당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리설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장마당 아주머니들도 방송국 동료들도 심지어 제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르는 척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버스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했죠. 평양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거리를 청소하는 인민반 아주머니들만 보였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데 그날은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으니까 선배 아나운서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사무실로 와봐. 사무실 안에는 몇몇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낮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선배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설주 동무. 한 달 넘게 안 보였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 달이요?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뒤로 완전히 사라졌어. 공식 행사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원수님 옆자리도 비어 있더라고. 어제 당 중앙위원회 회의 때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리설주를 못 봤습니다. 방송 원고에도 리설주 동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카메라에도 안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오래 안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거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면 당에서 발표를 해.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없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날 오후 김정은 원수님의 공장 시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뉴스 원고를 받아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 방직 공장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원고 어디에도 리설주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리설주 동무와 함께라는 문구가 꼭 들어갔을 텐데요. 저는 원고를 쓴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리설주 동무는요? 기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동행 안 하셨어. 왜요? 예전에는 공장 시찰 같은데 자주 같이 가셨잖아요. 기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지.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 뒤로도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리설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계속 공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군부대도 가시고 공장도 가시고 외국 손님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여동생이죠. 예전에도 가끔 보였지만 2024년 겨울부터는 거의 매일 보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도 군사 행사에도 공장 시찰에도 김여정이 따라다녔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여정 동무가 설주 동무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여정 동무는 원래 원수님 보좌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이상하긴 해. 왜 갑자기 저렇게 자주 나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 간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최선희, 김성애.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 원수님 주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리설주가 유일한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여자들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리설주 동무 왜 안 보이는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궁금해. 당에서도 아무 얘기 없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쉬,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뭐 해. 조용히 있어. 하지만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다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리설주 요즘 못 봤지?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12월이 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기념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김정은 원수님께서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중계했습니다. 카메라가 원수님을 비췄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설주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인과 함께 참배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김여정과 다른 간부들은 뒤에 있었고 원수님 바로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빠진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프다면 발표를 했을 겁니다.
육아 때문이라면 가끔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예 사라진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휴게실에 갔더니 선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보이지 않으면 조사가 시작된 거야. 다른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이미 끝난 거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일 동무 시절 생각해봐. 성혜림도 그렇게 사라졌고 고영이도 나중에는 안 보였잖아. 김옥은 아예 얼굴도 몰랐고 북한에서 권력자의 여자가 사라진다는 건 말이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가족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라집니다. 숙청당하거나 유폐되거나 아니면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라는 멘트를 읽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정은 원수님이 인민들과 함께 새해 행사에 참석하신 모습이 나왔습니다. 리설주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느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사라졌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게 나라의 퍼스트레이디라면요. 남편 옆에 아내가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특히 북한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공개석상에 부인 없이 계속 나온다는 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장마당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나중에는 조금 더 크게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대.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길에 통일거리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서 사야 할 것. 북한에서는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장마당에서 쌀이며 채소며 다 사야 합니다. 장마당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흥정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저는 쌀을 파는 아주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쌀 얼마예요? 킬로에 5,000원이야. 예전보다 또 올랐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돈을 꺼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리설주가 말이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쌀을 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론 말이야.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외국 담배를 피웠대. 뭐? 담배를? 다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원수님 앞에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도 눈총받는 일인데 하물며 최고 지도자 앞에서 그것도 외국 담배를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럴 리가.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주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척이 평양에 있는데 거기서 들었대. 리설주가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랑 만날 때 담배를 피우더래. 그것도 우리 담배가 아니라 외국 담배를. 어머나. 아주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쌀값을 치르고 자리를 떴지만 머릿속은 그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일까? 북한에서 외국 물건을 쓴다는 건 큰 죄였습니다. 특히 당 간부나 고위층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김정은 원수님의 방침이었으니까요. 하물며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외국 담배를 피운다. 그것도 남편 앞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에도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건 좋게 보지 않잖아요. 하물며 북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는 순결하고 정숙해야 하는데 담배라니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리설주가 담배 피운다는 소문 들었어?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마당에서 들었어. 외국 담배를 피웠대. 원수님 앞에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그런 소문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쉬. 그만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해.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도 그 얘기가 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리설주가 외국 문화에 물들었대. 프랑스 화장품도 쓰고 스위스 시계도 찬대. 심지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대.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보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리설주가 외국 것을 좋아한다는 것, 김정은 원수님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들은 바로는 말이야. 한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리설주가 원수님한테 대들었대. 자기도 의견이 있다고, 자기 생각을 존중해달라고. 에이 설마. 진짜래. 그래서 원수님이 화가 나셨대. 북한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대든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가부장 사회입니다. 여자는 남자 뒤에서 조용히 내조해야 하죠. 하물며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더 심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리설주가 자식 교육 문제로 원수님과 싸웠대.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했대. 원수님이 반대하셨는데 끝까지 우겼대.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리설주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물론 작은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면서였지만요. 소문이 돌았다는 건 말이야. 방송국 선배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허락했다는 뜻이야. 아니면 통제가 안 되고 있거나.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소문은 저절로 안 퍼져. 특히 최고 지도자, 가족 얘기는 더더욱. 보위부가 다 감시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리설주 소문이 이렇게 퍼진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야. 위에서 일부러 흘렸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통제가 안 되거나.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리설주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 소문이 나면 끝이야. 특히 충성심 문제로 소문이 나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리설주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외국 담배를 피웠을까? 김정은 원수님과 싸웠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 꾸민 일일까? 북한에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중요하죠. 한번 소문이 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끝입니다. 숙청되거나 유배되거나 아니면 다음 날 또 장마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요.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리설주가 외국 남자를 만났대. 뭐 그게 무슨. 외교 행사에서 외국 대사랑 너무 친하게 지냈대. 원수님이 보는 앞에서. 리설주가 당 간부들한테 무리하게 굴었대. 자기가 퍼스트레이디라고 함부로 대했대. 리설주가 인민들을 무시했대. 가난한 사람들 보기 싫다고 했대.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외국 담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온갖 죄목이 다 붙었습니다. 외국 문화 접촉, 남편 불복종, 당에 대한 불충, 인민 무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리설주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리설주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중에 뭔가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먼저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당을 배신했다. 저 사람은 인민의 적이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숙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죠. 장성택도 그랬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였는데 갑자기 종파분자, 매국노, 반역자가 되어서 처형당했죠. 처형되기 전에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얼마나 오만한지, 얼마나 당을 무시하는지. 이제 리설주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아직도 리설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장마당에서, 인민반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리설주가 뭔가 큰 잘못을 했대. 원수님이 진노하셨대. 곧 발표가 있을 거래. 저는 두려웠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로서 만약 리설주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면 제가 읽어야 했으니까요. 반역자 리설주를 숙청했다는 뉴스를 제가 읽어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무서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장마당 쌀 파는 아주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공개 처형한다던데.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공개 처형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고 지도자의 부인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마당 아주머니는 주변을 재빨리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내 시누이 남편이 보이부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들었대. 리설주를 공개 처형한다고. 에이, 설마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원수님 부인인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서 불가능한 게 어딨어. 장성택도 원수님 고모부였잖아. 그 사람도 공개 처형당했어. 맞습니다. 장성택 말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고모부였던 그 사람도 2013년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때도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쏴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방송국에서 긴급 뉴스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종파분자 장성택 처형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고모부를, 그것도 그렇게 끔찍하게. 하지만 북한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하기 위해 너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기 위해 죽이는 겁니다. 저는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이었던가 평양 외곽 어느 마을에서 처형이 있었습니다. 당에서 인민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라는 명령이었죠. 처형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주변을 에워쌌고 당 간부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줄에서 지켜봤습니다. 처형당할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죄목은 한국 영화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둥에 묶였습니다. 눈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순간의 침묵이, 총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걸린 사람도, 중국에 갔다 온 사람도, 남한 방송을 본 사람도 모두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왜 공개로 할까요? 숨어서 죽이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정치적 도구입니다.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희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특히 체제가 흔들릴 때, 권력이 불안할 때 공개 처형이 늘어납니다. 보여주기 위한 죽음은 체제가 흔들릴 때 나오는 겁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도 그랬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원수님은 아직 젊었고 군부나 당 내부에서 그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고모부를 처형한 거죠. 2015년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처형당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사포로 쏴 죽였다고 했습니다.
한 인간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까요? 공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방송국 선배가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경고야.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또 하나는 충성 확인이야. 사람들이 처형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처형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 처형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야. 존엄도 인간성도 모든 걸 빼앗아 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든, 얼마나 권력이 있었든, 공개 처형을 당하면 그냥 반역자가 돼.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만약 리설주가 정말 공개 처형을 당한다면,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새 아이의 엄마가, 온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던 퍼스트레이디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여전히 리설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군인들이 늘어났고 보위부 차량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더 구체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3월 말에 처형한다더라. 평양 시민들 다 동원한대. 원수님이 직접 명령하셨대.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 리설주를? 남편이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당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 3월 말에 큰 행사가 있을 거래. 큰 행사요? 응. 전국당 간부들 다 평양으로 소집한대. 그리고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민들도 동원한대. 평양 시민 10만 명.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만 명을 동원한다. 그 정도 규모면 정말 공개 처형이 맞았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점검, 중계 장비 준비, 원고 작성. 저는 상급자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행사 준비인가요? 상급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준비나 잘해. 북한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아무도 전체 그림을 모릅니다. 각자 자기 역할만 합니다. 카메라맨은 카메라만 준비하고 아나운서는 원고만 받고 기술자는 장비만 점검합니다. 전체가 뭔지는 당에서만 압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리설주를 공개 처형한다면 저는 그걸 중계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로 반역자 리설주 처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명령을 거부하면 저도 끝이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곳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공개 처형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서운 건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형을 보고도 무덤덤합니다. 또 누가 죽었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최고 지도자의 부인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부인들이 숙청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혜림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고 고영희도 말년에 권력을 잃었죠. 북한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고모부를 죽입니다. 리설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부인이라도 아무리 새아이의 엄마라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그날 아침 평양은 이상했습니다. 새벽부터 군용 트럭들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저는 방송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거리가 그날은 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옆자리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묻지 않는 게 상책이니까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상급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고 카메라맨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밝은색 옷을 입는데 그날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왜 검은색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상 담당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어. 오늘은 엄숙한 날이래. 엄숙한 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방송국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을 온 나라에 중계할 것입니다. 무슨 발표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그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지시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평양 시내 일부 구역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차량들이 거리를 막았고 군인들이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역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어느 구역이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순안구역 어느 군부대 근처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공개 처형이 자주 열리는 곳이었거든요. 평양 시민들도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반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통지문을 돌렸습니다. 오후 2시까지 광장 집결. 불참 시 엄중 처벌. 장마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도 공장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평양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송 부스에 앉아서 원고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아나운서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리설주 처형 뉴스라면 저는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그날은 유령 도시처럼 조용했습니다. 군인들과 보위부 요원들만 보였습니다. 방송국 창밖으로 보니 멀리서 검은 승용차 행렬이 보였습니다. 당 간부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도 처형장으로. 오후 1시 원고가 왔습니다. 밀봉된 봉투였습니다. 아직 열지 마세요.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이 시정각에 열어서 읽으면 됩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제 손에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리설주의 사형 선고문일까? 오후 1시 30분 평양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모니터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사람들 얼굴을 비췄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긴장. 모든 감정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압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침묵이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북한에서는 총소리보다 침묵이 먼저 옵니다.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장마당 수군거림도 직장 농담도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방송 부스에 앉았습니다. 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모든 게 평소처럼 정확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저도 끝이니까요. 카메라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1분 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시작합니다. 감독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타이핑된 원고였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리설주에 대한 조사 결과.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고 온 나라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리설주는 그날 평양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서 있었고 거리는 침묵했고 하늘조차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죽음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새 아이의 엄마를, 온 나라가 존경하던 퍼스트레이디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마이크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끝났어, 수고했어라고 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뭘 읽은 걸까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리설주, 외국 사상에 물든 반역자, 당과 인민을 배신한 적대분자. 그런 말들을 제 입으로 읽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듣는 방송에서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말없이 그냥 안아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참 뒤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원수님이 부인을 그렇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력이야. 북한에서는 권력이 전부야. 하지만 부인인데요. 새 아이 엄마인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한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위험한가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봐. 리설주는 원수님 곁에서 모든 걸 봐. 원수님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약점이 뭔지 다 알아. 그게 위험한 거야. 알면 이용할 수 있거든. 하지만 부인이 남편을 배신하겠어요? 북한에서는 모른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부인들을 믿지 못했어. 맞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얘기를요. 성혜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번째 여자였죠. 제1교포 출신 배우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엄청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일본 스파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결국 성혜림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고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번째 여자였죠. 김정은 원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한때는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2004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 몇 년은 거의 유폐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옥은 아예 얼굴도 모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 번째 여자였는데 완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부인들을 그렇게 의심했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믿으면 안 된다. 베갯머리에서 모든 비밀이 새어나간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도 리설주를 의심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했겠죠. 공개적으로 부인을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가정적인 지도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저 여자 뒤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저 여자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권력자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요. 체제가 불안할수록, 권력이 흔들릴수록 의심은 더 커집니다. 2020년대 들어서 북한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닫혔고 경제는 더 나빠졌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권력도 흔들렸을 겁니다. 내부에서 불만이 커졌을 테니까요. 그럴 때 권력자는 뭘 할까요? 충성을 재확인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요. 리설주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너무 자주 보였습니다. 외국 손님들과도 만났고 외국 문화도 접했고 외국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위험했을 겁니다. 외국에 물들었다. 당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 인민보다 사치를 좋아한다. 이런 소문들은 아마 김정은 원수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누가 흘렸을까요? 김여정일 수도 있고 다른 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수님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랑도 정치야. 김정은 원수님한테 리설주는 부인이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였어. 그 파트너가 위험해 보이면 제거하는 거지. 사랑이고 뭐고 없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북한이 원래 그래. 인간적인 감정은 사치야.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사랑도 다 사치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뭘 느끼고 계실까요? 부인을 숙청하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으셨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은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약점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리설주를 지운다는 건 약점을 제거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나한테는 약점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라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국 동료가 그날 밤 제게 전화했습니다. 너 괜찮아? 응. 오늘 방송 보고 다들 충격받았어. 리설주가 정말. 응. 정말이야. 근데 말이야.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리설주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이건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야. 최고 지도자 부인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김정은 원수님은 리설주를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 나라에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성역이 없다. 부인도 가족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나를 배신하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모두 같은 운명이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인을 죽인 겁니다. 그게 북한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리설주 처형 발표 다음 날 평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녔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당도 열렸지만 평소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어제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런 평범한 인사만 오갔습니다. 리설주 얘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복도를 걷는데 벽에 붙은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가 함께 있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김정은 원수님 혼자 계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지워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다들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저녁 반찬을 사야 했거든요.
장마당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도,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두부를 파는 아주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두부 주세요. 얼마나? 한 모. 두부를 받으면서 아주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두부를 받았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섭네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네. 이 나라가 무섭네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못 지키면 나라는 더더욱 못 지키겠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여자 하나 못 지킨 나라가 어떻게 인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인도 보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온 나라를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하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또 다른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면서요. 리설주 불쌍하다. 새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수님도 참. 하지만 그런 말들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느낄 수는 있어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도 물으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김정은 원수님이 나왔습니다. 어느 공장을 시찰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에서 회의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회의? 리설주 건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한테 충성을 재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충성 재확인? 각자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혹시 외국 사상에 물들지 않았는지, 당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겁주는 거네요. 맞아. 리설주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모두를 통제하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북한에서 일기 쓰는 건 위험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오늘 장마당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여자 하나 못 지키면 나라는 더더욱 못 지키겠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맞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부인도 가족도 인민도.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설주 얘기는 금기가 되었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너무해.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됐어.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자기도 리설주처럼 될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설주에 대한 공식 발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처형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발표하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방송국에서 리설주가 나왔던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뉴스 아카이브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모든 곳에서 리설주를 지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영상 편집자들이 리설주가 나온 장면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모습을 보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젊은 편집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편집자가 그 사람 입을 막았습니다. 쉬, 그런 소리 하지 마. 일이나 해. 2주가 지났습니다. 평양 거리에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다. 외국 사상을 경계하자. 우리 식대로 살자. 모두 리설주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외국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당을 의심하면 안 된다. 최고 존엄에 대한 충성이 최우선이다. 리설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체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단속도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걸린 사람, 외국 돈을 썼다가 걸린 사람, 중국 물건을 샀다가 걸린 사람, 모두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리설주 사건은 체제를 더 억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리설주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금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달라졌다는 걸, 뭔가 선을 넘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장마당 두부 파는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장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제 이 나라 끝났어요. 가족도 못 지키는 나라가 뭘 지키겠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이 제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로.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평양 중심부 아파트도, 당원이라는 신분도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요.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했어? 리설주 방송하고 나서부터요.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리설주 일 보고 나서 이 나라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비밀리에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탈북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걸리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리설주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탈북 날짜를 잡았습니다. 6월 21일,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방송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중국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갑고 깊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1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왔다는 게,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하고 싶은 걸 말해도 된다는 게,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금기였던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무료 와이파이, 자유로운 언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리설주 얘기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에서는 리설주가 정말 처형당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밖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설주가 살아있을 거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평양을 떠날 때까지 공식적인 처형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그 분위기, 그 모든 상황을 보면 리설주가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설령 죽지 않았다 해도 이미 정치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완전히 지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리설주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북한에서 퍼스트레이디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북한은 더 이상 가족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시절 북한은 어버이 수령님이 다스리는 큰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민의 어버이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다면, 남편이 아내를 처형한다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리설주 사건은 북한 주민들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도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더더욱 안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리설주 일 보고 나서 북한 떠나기로 결심했다. 저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리설주 사건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권력이 중요한 나라, 가족보다 충성이 우선인 나라, 사랑보다 정치가 앞서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리설주 사건 이후 더 억압적이 된 그 나라에서요. 가끔 꿈을 꿉니다. 리설주를 만나는 꿈을요. 꿈속에서 리설주는 살아 있습니다. 평양 어딘가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리설주는 쓰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북한이니까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납니다. 리설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권력자의 가족이었으니까 어쩌면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북에 남은 모든 인민들을 위해 웁니다. 리설주보다 더 비참하게, 더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북한을 아십니까? TV에서 보는 북한은 일부입니다. 진짜 북한은 더 끔찍합니다. 굶주림, 공포, 절망. 그 속에서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리설주 사건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누군가 죽습니다. 굶어서, 얼어서, 맞아서, 총 맞아서. 하지만 세상은 모릅니다. 북한이 모든 걸 숨기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리설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정치에 짓밟히고 가족이 권력에 희생되고 인간이 체제에 억눌립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될까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더 이상 공포 속에 살지 않기를,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만 강변에 서서 제가 목숨 걸고 건넌 그 강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국경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강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로운 강이길. 리설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리설주의 이야기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줬다는 것을. 이 나라는 변해야 한다. 이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여러분,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해주세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 감사합니다.